자, 기본이론 과정 28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202페이지예요. 자, 202페이지 하단 보시면 네 번째 챕터 점포의 유형이다 소개되어 있죠.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간 균배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공간 균배의 원리라는 것은 경쟁하는 점포 간에는 공간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하는 점포 간에 공간을 균등하게 배분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걸 우리 공간 균배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공간 균배 원리에 입각한다면 점포형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집심성 점포라는 게 있고요. 다음은 집재성 점포, 그리고 산재성 점포, 다음은 국부적 집중성 점포다. 이처럼 점포의 유형이 네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심성 점포다라는 겁니다. 이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모여든다는 이야기죠.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지의 중심에 모여든 것이 유리한 유형의 점포를 우리가 집심성 점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같은 하나의 도시가 있다, 하나의 배우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배우지는 상권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처음 배우지의 중심에 모여 있는 게 유리한 유형의 점포를 우리가 집심성 점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대체로 백화점 이 같은 경우에 배우지의 중심에 모여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집심성 점포의 가장 대표인 예가 되는 게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도매상 그리고 보석상이다 또는 귀금속점. 자, 이 같은 점포 유형들이 집심성 점포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재성 점포라는 게 있어요. 집재성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집 모여든다라는 이야기야. 재 있을 재자다. 그래서 모여 있어야 유리한 유형에 보다서 동업종자, 즉 같은 업종의 점포가 모여 있어야 유리한 그와 같은 유형의 점포를 우리가 집재성 점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이 아마 가구점 한번 생각하세요. 그럼 여기에 이 도시에 이것은 배우지가 있다는 이야기. 여기에 가구점이 있습니다. 그럼 옆에도 또 가구점 있고 또 옆에도 가구점, 옆에도 또 가구점이다. 이처럼 가구점들은 어때? 모여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좀 모여 있는 게 유리한 유형의 점포가 바로 집재성 점포다. 그래서 집재성 점포의 가장 대표 유형이 바로 이제 가구점이라든지 공구점 이 같은 걸 들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산재성 점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흩어지다 그 이야기. 흩어지다. 분산, 즉 흩어지다라는 이야기요. 재 있을 재, 흩어져 있어야 유리한 유형 점포를 우리가 산재성 점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때? 이제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서로 불리하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처럼 흩어져 있어야 유리하다. 이 같은 점포를 말한다 생각하시고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 생각하세요. 동네 슈퍼마켓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서로 불리하겠죠? 흩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잡화점이라든지 세탁소 애들이 대표적인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첫 글자 써 잡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잡세 이 생각하시고 잡화점 세탁소는 어때? 흩어져 있는 것이 유리한 유형보다 그래서 산재성 점포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국부적 집성 점포라는 게 있어요. 이는 국부적이다. 특정 지역에만 가면 집중 모여있는 유형의 점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이 도시에 여기에 돌산이 있어요. 그럼 돌산 아래 가니까 어때? 석재상들이 모여있더라. 그럼 이것은 석재상은 아무데나 모여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돌산 아래에 참 특정한 장소에 가야 모여있다는 이야기. 여기도 돌산이 있다는 이야기. 이 아래 가니까 어때? 석재상들이 모여있더라라는 겁니다. 참 특정한 지역에 가야지 모이는 유형의 점포를 어때? 우리가 국부적 집중성 점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대표례가 바로 이제 석재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공간 균배의 원리에 따른 점포형에도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집심성 점포, 집재성 점포, 산재성 점포, 국부적 집성 점포다 생각하시고 예를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백화점이나 도매상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집심성 점포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다음 가구점, 공구점은 어때? 집재성 점포가 되겠죠. 다음 잡화점, 세탁소다, 잡세. 이는 어때? 산재성 점포다라는 거죠. 다음 석재상은 국부적 집성 점포에 해당한다. 이렇게 예를 통해서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 통해서 반복습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세요. 자, 202페이지 보시면 양고래 1번 공간 균배 원리에 따른 점포의 유형이다. 소개되어 있죠? 편과로 1번입니다. 자, 집심성 점포다. 이는 어때? 배우지의 중심부에
입장 시 유리한 점포를 말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백화점이라든지 고급 음식점 그리고 보석상 또는 뭐 귀금속점, 미술품점, 대형 서점 끝부분 도매상 등이 해당한다 생각하시고 대표님 이용으로 우리가 세 가지 들었죠. 백화점, 도매상, 보석상 또는 귀금속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측 페이지 봅시다. 203페이지예요. 편고라 2번 외우시면 집재성 점포다 소개되어 있죠. 동일한 업종의 점포가 서로 한 곳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 유형의 점포를 말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관공서, 뭐 가구점, 공구점 등등이 해당한다 생각하시고 대표님 이유로 우리가 이제 가구점, 공구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다음 편고라 3번 보세요. 산재성 점포입니다. 자, 첫 번째 중간지 봅시다. 점포가 분산 입지하여 유리한 용의 점포를 말한다는 겁니다. 1번 일용품점, 잡화점, 뭐 소매점, 제과점, 어물점, 세탁소 등이 해당한다. 그래서 대표 요로서 우리가 잡화점, 세탁소 들어드렸죠. 그리고 지문에 이제 어물점이 나와 있어요. 어물점은 생산파는 가게를 말하는 겁니다. 생산파는 가게, 어물점 역시 산재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고로 4번 봅시다. 국부적 집중성 점포다. 그런데 동일한 업종의 점포들이 서로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 유형 점포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시면 대표제가 석재상이죠. 이외에도 농기구상이라든지 철공소, 비료상, 어구점, 종묘상 등이 해당된다는 건데 이때 어구점은 고기 잡는 도구를 판매하는 점포예요. 고기 잡는 도구를 판매하는 점포도 어디 가요? 모여 있어 가요. 고기 잡을 수 있는 곳 가야 모여 있다.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고기 잡을 수 있는 곳에 가야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부적 집중 점포에 해당이 된다 생각하시고 종묘상은 뭡니까? 씨앗 파는 점포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통에서 한번 살펴드렸고 문제가 아주 까다로워지면 이걸 구분할 겁니다. 어물점 그리고 어구점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어물점은 뭐라 해요? 생선파는 가게라 그랬죠. 그래서 산재성 점포로 분류하는 것이고 어구점은 고기 잡는 도구를 판매하는 점포를 말한다. 그럼 고기 잡을 수 있는 곳에 가야 모여있다. 국부적 집중성 점포에 해당한다. 이렇게 비교를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하단을 내려봅시다. 하단 내리시면 양고리 2번 상품의 종류에 따른 점포의 유형이다. 소인데 여기도 다음 페이지 넘겨봅시다. 204페이지 편고라 1번 편의품점, 편고라 2번 선매품점, 편고라 3번 전무품점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우리가 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점은 뭡니까? 점은 여기는 점이 아니에요. 이때 점은 점포를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편고라 1번 한번 봅시다. 자, 편고라 1번은 첫 번째 줄에 일상생활용품이다. 이걸 우리가 편의품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이것은 편의품을 취급하는 점포를 편의품점이란다. 이런 의도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음 편고라 2번 내용이에요. 선매품이라는 게 있어요. 선매품은 고객의 기호 이게 반영된 상품이에요. 그래서 고객이 여기저기 둘러보고 물건 사겠다. 이게 선매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대표로 가구라든지 가구 살 때 어때요? 자, 여기저기 둘러보고 사는 거죠. 뭐 웨딩드레스 이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해 보세요. 고객이 상품의 가격이나 선호도, 품질 등을 여러 상과 비교하여 구매하는 제품을 뭐랍니까? 선매품이란다. 대표적으로 가구, 웨딩드레스 등을 들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 자, 이러한 선매품을 취급하는 점포를 선매품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편고로 3번 봅시다. 자, 이제 전문품이라고 있어요. 전문품은 이래 생각하세요. 아무리 멀더라도 내가 사러 가겠다는 이야기야. 아무리 비싸도 사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뭐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가격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이 같은 상품을 우리가 전문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 전문품을 취급한 점포가 전문품점이 된다. 가장 대표로 명품 뭐 시계라든지 명품 핸드백 이 같은 걸 들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보세요. 첫 번째 고객이 상품의 가격이나 교통비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비싸도 사겠다는 이야기. 아무리 멀더라도 사러 가겠다는 겁니다. 가격이나 교통비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며 브랜드 품질이 높은 제품을 전문품이라 한다. 그래서 그 부분 명품 가방, 뭐 명품 시계 대표님 이해가 되겠지요. 이런 전문품을 취급하는 점포를 전문품점이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네 번째 챕터에는 점포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부분은 별표를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출제가 아주
잘 됐던 부분인데 뭐 최근 5개월 동안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5절 상업 입지선 다 맞춰드렸고요. 다음 여러분 교재 자, 205페이지에 예제가 나와 있죠? 예제는 저희들이 심화 과정에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를 보세요. 자, 206페이지는 6절 주거입지다 소개되는데 이분은 어렵기만 어때? 뒤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3, 40분 동안 설명을 드린다죠. 여러분들이 어때? 전부 다 멘탈이 어때? 붕괴될 그와 같은 부분들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시험에 어때? 최근 20년 동안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렵다도 우리 시험에 때 출제가 꼭 된다라면 어때? 우리 극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최근 20년 동안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럼 이번 시험에 출제될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출제가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출제될 가능성은 극히 낮은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과감히 6절은 어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절 주거입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론적 내용 말씀을 드렸고 21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10페이지 보시면 자, 마무리 키워드 정리다 나와 있죠. 여기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지대 및 시가 이론이다. 이것은 지대를 배웠는데 네 가지를 배웠죠.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 튀넨의 위치 지대설,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 알론소의 입찰 지대설이다. 이와 관련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도시 공간구조론이다. 그래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호이트의 선형 이론, 해리스 울만에서 발전된 다핵심 이론이다. 이분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을 내시면 상업 입지 관련해서 저희 상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상업 입지 이론도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다.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 이분을 다뤄드렸죠. 다음 점포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정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 부분들 마무리 키워드 정리다. 1동에서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학습했던 내용을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지요. 다시 여러분 교재 169페이지로 돌아갑니다. 페이지 169페이지예요. 169페이지 한번 봅시다. 169페이지 보시면 자, 이 장에서 알아야 할 주요 지문이다 나와 있죠. 우리가 한번 배웠으니까 이분도 어떤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신 게 또 복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찍어드린 문제만 한 번 더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69페이지 다 찾으셨죠? 문제 찍어드립니다. 자, 1번, 2번, 3번, 5번, 6번, 7번,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8번, 9번, 10번, 12번, 13번, 14번, 15번 이렇게 찍어드린 문제만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제공된 프린트물이 있지요. 프린트물 아마 다 출력해서 보셨을 거예요. 프린트물 여기 보시면 자, 괄호넣기 퀴즈 천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또 풀어오시면서 용어 정리를 하시면 반복수 효과 극대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꼭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4장 부동산 입지 및 공간구조론이다. 이분은 다 맞춰드렸고 다음 5장으로 넘어갈수록 하겠습니다. 자, 5장 여러분 교재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1페이지는 5장 부동산 정책론이다 소개되고 있죠. 자, 이분도 여러분께 때 제공된 프린트물이 있을 겁니다. 자, 다운로드 받으셨죠? 프린트물 보시면 먼저 출제 경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5개년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최근 5개년 즉 25회부터 29회까지 출제 경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적게는 3문제가 출제했죠. 전부 세 문제 출제한 적은 딱 한 번 있고요. 대체로 4문제에서 5문제는 출제되고 있다. 그렇지만 지난 시험은 6문제 이렇게 많은 문항수가 출제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5회 동안 적게는 3문제에서 많게는 6문제 이렇게 출제된 영역이다 생각하시고 지난 시험은 6문제 출제했죠. 그리고 여러분 역시 이번 30회 시험에서는 역시 4문제에서 5문제는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출제 빈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 교재는 1절부터 4절까지 크게 4개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은
부동산 문제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2절은 토지 정책, 3절은 주택 정책, 4절은 조세 정책이다. 이처럼 1절부터 4절까지 4개 절로 구성이 되는데 출제 빈도 보니까 어때 확연히 구별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상 여기 어때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체 어때 하에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정책론 이 같은 경우에는 출제된 파트에서 어때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특히 상에 동그라미 표기된 부분이 있죠. 그리고 1절에 3번 챕터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이다. 그리고 4번 챕터 외부 효과. 다음 2절에 2번 챕터 토지 정책의 우위라든지 3번 챕터 토지 정책의 수단. 3절에 3번 챕터 임대주택 정책 수단. 4번 챕터 분양주택 정책 수단. 그리고 4절에 2번 챕터 조세의 부과. 이분들이 우리 시험에서는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분들은 어때?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정책론은 출제 문항수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기초 원리부터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생각하시고 기본 이론, 심화 이론 이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주로 1절부터 3절 중심으로 설명이 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기본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 보시면 211페이지예요. 자, 211페이지는 이 장에서 알아야 할 주요 지문이다 나와 있죠. 자,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5장 정책론 설명 다 들어보시고 그러면서 제가 찍어드린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214페이지예요. 자, 214페이지 여기 보시면 1절 부동산 문제와 부동산 정책이다 소개가 되고 있죠.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 인간들은 자,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끊임없는 행위를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인간들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다. 부동산을 대상으로 활동이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 같은 부동산 활동이 올바르게만 전개된다면 아무런 문제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올바르지 못한 부동산 활동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 참 올바르지 못한 부동산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는 어때? 안 좋아지겠지요. 이를 가려서 우리가 이제 관계 악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참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뭔가 어때? 문제가 발생했다 할 수 있겠죠. 뭘 대상으로? 부동산 대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부동산 문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부동산 문제라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부동산 활동으로 인해서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때? 악화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처음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면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인간과의 어때?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무슨 뜻이에요?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함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처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노력이 있지만 정부도 공적인 노력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정부의 공적인 노력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부동산 정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이다. 결국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인 노력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공적인 노력이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책은 공적인 부동산 활동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공적인 활동이다 보니까 공익을 중시하겠지요. 그렇지만 공익을 해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사익도 존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보세요. 이것은 부동산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로 우리가 이제 토지 문제다. 다음은 주택 문제다 들어볼 수 있겠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토지 문제, 주택 문제로 구별해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럼 이때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인 노력이 바로 뭐가 됩니까? 토지 정책이 되겠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인 노력이 뭡니까? 주택
주택 정책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토지 문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때? 조세 정책도 활용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은 뭐가 있습니까? 토지 정책, 주택 정책, 조세 정책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같은 토지 정책, 주택 정책, 조세 정책에서 앞으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학습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2절에서는 토지 정책, 3절은 주택 정책, 4절은 조세 정책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같은 정책들은 각종 법령을 근거로 해서 시행이 되고 있다. 이때 법령에는 법률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규칙도 있겠죠. 각종 법령을 기준해서 시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 보세요. 이처럼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면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정부가 정책을 시행한다는 이야기예요. 시행하면 한 방에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후속적인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책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게 결국은 쉬운 일만 아니더란 이야기.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부동산 문제만의 나름대로 몇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먼저 부동산 문제의 특징부터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부동산 문제는 악화 성향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건 말 그대로세요. 악화, 이게 뭡니까? 더 나빠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부동산 문제가 한번 발생하면 시간이 지에 따라서 점점 더 나빠진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걸 우리 이제 악화 성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중단시켰어요. 그럼 어때? 주택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 발생한 주택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때? 점점 더 좋아집니까? 아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안 좋아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걸 우리 이제 악화 성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부동산 문제가 한번 발생하면 원상태로 되돌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특징을 가려서 우리가 비가역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B자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부동산 문제가 한번 발생됐어요. 원상태로 되돌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같은 특성을 우리가 가역성이랍니까? 비가역성입니까? 비가역성이란다. 그래서 여기서는 B자만 조심을 좀 해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B자만 조심하자라는 얘기.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같은 지표가 있어요. 지표에 이 지표면에 토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표에 토층이 있는데 토층, 자, 여기에 토층이 있다. 이걸 더도 말고 딱 여기 10cm 이 분을 파괴시켰어요. 그 10cm 파괴시켰다. 즉 환경 오염시켰다는 이야기. 이걸 원상태로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인가? 자, 얼마나 걸릴까요? 그렇죠. 오래 걸린다. 이게 답이에요. 즉 학자들 연구 보면 1000년 걸린다 그럽니다. 그럼 원상 되는 게 쉽습니까? 그렇습니까? 어렵다. 이 같은 특징을 뭡니까? 비가역성이란다는 겁니다. 다음 또 이제 지가가 이처럼 폭등했어요. 그럼 지가가 폭등하면 폭등한 지가가 원상태로 다시 돌아갑니까? 아니죠. 폭등한 채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에서 원상태로 돌아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비가역성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건물을 잘못 신축했어요. 건물을 잘못 신축했으면 이때 이 신축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더란 이야기예요. 참 부동산 문제가 한번 발생하면 원상태로 되돌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란 이야기. 이 같은 특징을 뭐랍니까? 비가역성이란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B자 조심하라고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부동산 문제는 지속성이란 특징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부동산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거. 이건 우리가 이제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토지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토지에 어떻습니까? 물리적 공급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부증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토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만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지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토지 부족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 그럼 여튼 토지 부족 문제는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죠.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부동산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 같은 특징을 지속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네 번째, 부동산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에서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복합성, 여러 원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해결하는 수단도 다양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해결 수단의
해결수단의 다양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처럼 부동산 문제는 자, 악화 성향, 비가역성, 지속성, 복합성, 해결수단의 다양성이다. 이것은 부동산 문제만의 몇 가지 특징들이 있더라. 이래서 부동산 문제를 정책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몇 가지 개괄적으로 소개를 드렸어요. 자, 교재 통해서 간단하게 반복습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14페이지를 보세요. 자, 214페이지는 1번 챕터 부동산 문제다. 소개도 있죠? 예, 자, 양고로 1번 봅시다. 두 번째로 보세요. 두 번째로는 자,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악화에 따른 재반 문제를, 이때 재반 문제는 뭡니까? 여러 가지 문제다. 이런 뜻이에요. 이를 어떻게 우리가 부동산 문제란다. 이렇게 설명드렸지요. 다음 양거로 2번 봅시다. 두 번째로 보세요. 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통하여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쉬운 일만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부동산 문제는 악화 성향, 비가역성, 지속성, 복합성, 해결선의 다양성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로 1번 첫 번째 봅시다. 자, 부동산 문제가 한번 발생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악화되기 쉽다. 그럼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더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같은 걸 우리 악화 성향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다음 하단 내립시다. 편과로 2번 자, 비가역성이다. 자, B자 동그라미시고 이것만 조심하자 그랬습니다. 자, 부동산 문제가 한번 악화되면 완전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기가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한다. 결국 원상태로 되돌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란 이야기예요. 이 특징을 비가역성이란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편고로 3번입니다. 첫 번째 중간쯤 보세요. 부동산 문제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지속된 현상을 어때? 지속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편고로 4번. 자, 부동산 문제는 양적, 질적, 복합성 물론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예, 다양한 요인에서 발생한다. 이 현상을 우리가 복합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평가 5번. 첫 번째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다양하다. 해결 수단의 다양성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부동산 문제는 악화 성향, 비가역성, 지속성, 복합성, 해결 수단의 다양성의 특징들이 있더라. 이런 특징들에서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거 3번 봅시다. 첫 번째로 봅시다. 부동산 문제는 토지 문제, 주택 문제, 국토용의 비효율성에 따른 문제, 거래서 문란 문제 뭐 등등으로 구분된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로 대별하기도 한다. 대별 이거 뭡니까? 크게 구분한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 여러 있지만 일반적으로 토지 문제, 뭐 주택 문제 이렇게 크게 구분하기도 한다. 뭐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되겠고 다음은 여름 교재 21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16페이지 보시면 자, 2번 챕터 부동산 정책이다 소개되고 있지요. 양으로 1번 첫 번째 끝부분 보세요. 그 보시면 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공적인 노력을 뭐라 합니까? 부동산 정책이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 한 두 줄 내려가 보세요. 내려오시면 끝부분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는 건데 이건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시행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정부가 정책을 시행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가 시장 개입이다. 이 표현을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시장 개입이다. 이 표현하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양고를 2번 봅시다. 첫 번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크게 토지 정책, 주택 정책, 자, 조세 정책 등으로 구분된다 설명드렸지요. 이러한 부동산 정책은 현재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법령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도 가볍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1번 챕터, 2번 챕터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여기까지는 출제 비중이 굉장히 낮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정도로만 간단히 이해되셔도 될 내용들이에요. 다음은 21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17페이지는 세 번째 챕터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이다. 사실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3번 챕터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이다. 옆에다가는 별표 8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 8개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시장 개입이다. 이게 무슨 의미였어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다는 건 결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어때?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자 그랬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시장에 개입할 것인가? 먼저 시장 개입의 필요성이 있다. 자, 여기서부터 정리를 합시다. 자, 칠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개입의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먼저 크게 두 측면으로 나눠 살펴볼 텐데, 먼저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야기는 시장의 실패 현상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참 시장의 실패 현상을 수정해서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이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이 시장의 실패 현상이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장의 실패 현상이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이 있으면 시장기구 스스로가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기구 스스로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한다라면 시장이 어때? 제 역할,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이유로 해서 시장이 스스로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장이 제 기능, 제 역할 다하고 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시장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다. 이 같은 현상을 해서 우리가 시장의 실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보세요. 시장이 스스로 자원의 최대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그럼 시장이 실패 현상이 나타나면 시장에만 맡겨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같은 시장의 실패 현상을 수정해서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자는 이야기요. 자, 이제 시멘트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 부동산 시장이니까 시멘트. 그럼 시멘트가 물론 우리는 이제 국내 경제만 가정을 합니다. 참 국내 경제만 가정해서 시멘트가 하루에 자, 사회적으로 100만 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루에 사회적으로 100만 포가 필요하더라. 그럼 어때? 시멘트를 생산 회사에서 하루에 100만 포를 생산을 해 준다라면,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겠죠? 그럼 자원의 최적 배분은 어때? 달성되었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시멘트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어땠대? 하루에 100만 포가 사회적으로 필요한데 이때 200만 포 이렇게 생산을 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때? 사회적 필요량은 100만 포인데 200만 포 생산하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거죠. 이건 어때? 과대 생산의 문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처음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많이 생산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때? 하루에 100만 포인데 이거 더 많은 양 생산하면 시멘트 어때? 남아돌겠죠? 자원의 낭비가 된다. 그래서 자원의 최적 배분이 달성됐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하루에 사회적으로 시멘트가 100만 포 필요한데 시멘트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100만 포를 생산할 만한 설비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50만 포 이렇게 생산한다는 이야기. 사회적 필요보다 적게 생산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과소 생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도 사회적으로는 100만 포가 필요한데 50만 포만 생산이 되니까 어때? 이제 100만 포를 생산한 설비를 갖추고 있다 그랬죠. 그래도 불구하고 50만 포 생산하니까 설비를 놀리는 셈이지요. 그럼 어때? 자원의 최저 배분이 달성됐다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과대 생산이 이루어지거나 과소 생산이 이루어지면 결국 뭡니까? 자원의 최대 배분이 달성됐다 할 수가 없다. 결국 시장의 실패 현상을 초래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대 생산하면 정부가 개입해서 어때? 생산을 어떻습니까? 규제를 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생산될수록 유도하겠지요. 다음 과소 생산되고 있으면 정부가 개입해서 생산할 때 적극 장려한다는 이야기. 적극 장려한다. 이걸 가려서 우리가 조장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장한다. 적극 장려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생산을 적극 장려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생산될수록 어때? 유도한다는 이야기예요.
된다. 점 이제 시장의 실패 현상을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때 개입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 실패 이 자체는 정부가 어때 시장에 개입하는 하나의 어때 이론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정부는 지금 시장의 실패 현상을 수정해서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정부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게 된다. 이때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야기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무주택 서민들에게 임대료를 보조해 주겠다.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공임대택을 공급시켜주겠다. 모두가 어때? 사회적 목표다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개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사회적 목표는 때에 따라서는 효율성을 추구할 수도 있겠고, 때에 따라서는 어때? 형평성을 추구할 수도 있겠고, 때에 따라서는 기타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게 결국 뭡니까? 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점 크게 경제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때?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시장의 실패 현상을 수정해서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기 위함이며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때?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된다. 결국 효율성과 형평성들을 어때? 추구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때? 개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했어요. 개입한 결과 상황이 더 안 좋아져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개입 안 하면 못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뭐예요? 정책을 시행한다. 이런 의미를 했잖아요. 그럼 어때? 정책에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상황이 오히려 더 안 좋아져 버렸다. 이는 뭡니까? 정부가 정책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자, 이걸 가려서 우리가 흔히 정부의 실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정부의 실패란 현상이 나타나면 사회적으로 복지 수준은 더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후생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후생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교재 살펴드립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겠습니다. 자, 217페이지 보시면 양고로 1번이에요. 자, 첫 번째로 봅시다. 정부는 경제적 기능과 정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에 어때? 개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시장 기능을 달성하기 어려운 소득 재분배, 공공재 공급, 경제 안정화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시장에 맡겨놔도 된다면 굳이 개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 그러나 시장 기능으로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쯤 봅시다. 자, 이러한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실패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를 정부의 실패라고 사회로 후생 손실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고로 1번 봅시다. 첫 번째를 정부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실패 현상을 수정하여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고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시장의 실패 현상을 수정해서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해서 개입을 한다. 이게 이런 뭡니까?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의미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편과로 2번. 정부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그렇죠. 이는 소득 재분배, 주거복지 증진 등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여 효율성과 형평성 등을 추구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사회적 목표는 효율성, 형평성 또는 그 밖에 다른 목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저소득계층이나 무주택 서민이란 주택 공급에 관한 여러 가지 주택 정책 등등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기능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죠. 경제적 기능과 정책 기능 수행해서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보충학습 박스를 보세요. 박스 보시면 정부의 실패다. 소개된 의 정도 간단히 살펴봅시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바람직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을 말한다. 결국 정부가 개입했지만 상황이 더 안 좋아져 버렸다. 이 같은 걸 뭐랍니까? 정부의 실패다. 이렇게 표현한다. 용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양고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이처럼 정부는 이제 시장 개입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시장 개입 필요성 느끼면 어때?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개입의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된 부분이 되는데, 시장 개입하는 방법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접 개입이라는 게 있고, 다음은 간접 개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세 가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그리고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견해도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처음 두 가지로만 분류하는 견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처음 두 가지로만 분류했을 때는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방법이다. 이는 간접 개입 여기에 포함을 시켜버린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직접 개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있어요.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직접 개입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공적 주체가 부동산 시장에서 때에 따라서는 수요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이야기, 또는 공급자 역할을 수행한다. 참 시장에서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로 직접 개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자나 공급자를 수행한다면 시장에 직접 개입한다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직접 개입이다. 그래서 이미 주어진 조건 보시면서 공적체가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자나 공급자를 수행한다는 이야기야. 이는 직접 개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간접 개입이라는 게 있어요. 간접 개입이라는 것은 조세라든지 금융, 다음은 보조금, 부담금, 자, 이를 통해서 개입하는 게 간접 개입이다. 자, 보세요.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 이를 통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처럼 조세나 금융, 보조금, 부담금 이를 통해서 개입하는 걸 뭡니까? 간접 개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먼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있습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다. 참 공사는 공적 주체가 되겠지요. 참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택지를 공급한다는 이야기예요. 택지를 공급한다는 건 먼저 우리가 이 조건을 줘서 택지를 공급한다. 그럼 결국 공급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이야기. 그럼 공적체가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합니까? 직접 개입이다 할 수 있겠죠. 또 봅시다.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공급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또 공급하니까 공급자 역할을 수행한다 할 수 있겠지요. 합니까? 직접 개입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취득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이를 통해서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이들은 뭡니까? 조세 관련된 부분이지요. 따라서 간접 개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LTV나 DTI 비율을 어떻습니까? 이제 상향 조정할 수도 있고 하향 조정할 수도 있다라는 일 통해서 시장에 개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LTV는 담보 인정 비율이다.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다 불리는 부분인데 LTV, DTI는 저희들이 금융회에서 더 구체로 다뤄드릴 겁니다. 다른데 LTV나 DTI는 모두가 주택 담보대출에서 심사 기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LTV, DTI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이건 뭡니까? 대출 더 많이 주겠다. 이 같은 뜻이에요. 다음 LTV, DTI 비율을 하향 조정하겠다라는. 그럼 주택담보대출 더 적게 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 그래서 LTV나 DTI 비율을 조정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금융,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금융 일동에서 시장에 개입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금융 관련돼 보니까 합니까? 간접 개입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 정부는
현 정부는 어때? 이제 여튼 LTV, DTI 비율 어때? 하향 조정했죠? 그래서 주택담보세를 적게 주겠다는 겁니다. 왜? 주택시장이 과열돼 있다 판단했기 때문에 예, 자 LTV, DTI 비율 하향 조정했다는 거. 일통에서 개입한다. 이는 간접 개입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자, 임대료를 보조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임대료 보조다. 그럼 보조금 관련돼 있죠? 보조금 관련했으니까 어디 합니까? 간접 개입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개발 부담금을 부과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개발 부담금을 부과시키겠다는 겁니다. 지금 부담금을 부과시킨다. 이도 때 부담금 일통에서 개입을 하겠지요. 부담금 관련되니까 어디에 해당합니까? 간접 개입에 해당한다 생각하시죠. 특히 여러분들께서 간접 개입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 일통에서 개입하면 어디 합니까? 간접 개입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시험 단골 메뉴예요. 잘 이해하세요.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 일통에서 개입하면 어디 합니까? 간접 개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보세요. 양고리 2번 부동산 시장의 개입 방법이다. 그런데 편고리 1번 봅시다. 평화로시는 직접 개입 방법이다 나와있죠. 첫 번째 중간쯤 보세요. 공적 주체가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직접 수행한다는 얘기에서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한 택지 공급이다. 자,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공공분양주택의 건설 공급 다 어디 합니까? 직접 개입의 사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평화로 2번. 간접 개입 방법입니다. 첫 번째 중간쯤 보세요. 자, 부동산 시장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부동산 관련한 조세 제도라든지 조세 제도라든지 다음 금융 지원 뭐 등을 통해서 경제 동기를 조성하거나 시장 기능을 조장하는 방법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편과 2번 간접 개입이다. 옆에다 딱 네 가지 적어놓으세요.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이다. 일통에서 정부가 어때?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 일통에서 개입하면 이는 어디 합니까? 간접 개입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이제 다음 쯤 봅시다.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이는 어때? 조세가 되겠죠? 설명드리는 다음 LTV 이건 담보 인정 비율이다. 표현되는 물론 뭐 대부 비율 이렇게도 불리우는 겁니다. 뭐 DTI의 확대돈 축소다. 자, 우리 설명드렸죠. LTV나 DTI 비율의 자, 상향 조정, 하향 조정, 확대, 축소 이들은 모두가 뭐가 관련됩니까? 주택담보출 관련이니까 금융과 관련된다. 역시 간접 개입의 사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LTV, DTI 확대 및 축소 모두가 어때? 간접 개입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간접 개입 잘 이해하셨죠?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 일등에서 개입하면 간접 개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양고로 3번 한번 봅시다. 양고로 3번 시간 부동산 시장의 실패와 그 원인이다 소개인데 자, 우리가 시장의 실패다. 이분도 어때? 용어 정리를 다 했던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봅시다. 시장의 실패란 시장이 스스로가 자원의 최저 배분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는 겁니다. 즉 시장이 스스로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 및 공평한 소득 분배를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면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정부의 시장 개입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시장의 실패는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도 시장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하여 자원의 최적 배분을 자율적으로 조절하지 못한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시장의 실패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는 개입하게 된다. 결국 시장 실패 이 자체는 정부 시장에 개입하는 이론적인 근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편과로 1번 여기서부터는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원인들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분들은 저희들이 시간 좀 걸린 부분이 돼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